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생강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네, 진저. 네, 안녕하세요. 주말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진저 킴, 한량 김 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성대 개편 끝났나요? 아, 좀 낫고 싶어요, 이제. 네. 네. 아무튼 건강 관리들 좀 잘 하시고 하루에 2개씩 이제 슬슬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힘에 붙이기는 해요, 사실. 그래서 좀 광고주분들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편집을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한계가 와서 조금 이제 요 한계치가 넘어가면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좀 그래서 광고주분들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편집 노예를 하나 더 키워봐. 그렇게. 그러니까 그건 노예가 아니라 이제 직원이어야지. 아, 그렇지. 테리 오빠 한 분으로는 힘들어. 그럴게요. 자, 오늘의 빠따 30대 여자분께서 빠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도 참 구구절절하네요. 참. 네, 쉽지 않겠어요. 생강 김 선생께서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생강차 한 잔만 마시고요. 네. 가보겠습니다. 큐. (30대) 여자입니다. 5년을 만난 남자와 헤어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큰 충격을 받고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극복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남자가 자꾸 별것도 아닌 일로 저와 제 주변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기가 찍어준 사진으로 SNS 프로필을 하지 말라는 둥, 계정을 삭제하라는 둥, 카톡을 차단했더니 본인 동생 카톡으로 보내고 SNS 메시지에 메일까지 날립니다. 본인이 사찰해놓고 요구하는 게 어이없어서 상대하지 않았더니 이제 신변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SNS를 모두 삭제했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 남자가 전화를 해서는 3년 전에 SNS에 올린 사진을 지워달라고 했다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을 잘 만나고 있고 조만간 어디 갈 거라며 궁금하지도 않은 근황 얘기를 하다 끊었다면서요. 다른 사람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나 충실하지 왜 몇 년 전 일까지 찾아내서 그러는 건지 오빠들 빠따 좀 세게 부탁드려요. 네. 참 야, 이거 피곤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이럴 일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던가? SNS가 문제죠. 야, 제가 요거 읽고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요럴 수 있다는 건 우리 삐안으로 그냥 제가 가정을 하기 위해서 두는 거고 빠따는 쳐드려야 되니까. 그치, 빠따는 빠따. 빠따는 쳐드리고 근데 이럴 수도 있다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걸 내가 본 적이 있었네. 5년 사귀다가 헤어지고 1년 동안 사귀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네. 새로운 여친. 그렇죠. 새로운 여친이 의부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네. 이 남자의 모든 SNS를 털어서 과거 사진을 보면 네. 이 여자 누구야? 이거 뭐야? 왜 아직 연결돼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오랜만에 연락 와가지고. 웬일이야 어쩌죠.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어쩌고. 끊어. 나만 그런 전화를 받은 게 아니었던 거야. 본이 그렇게 통화를 하라고 시킨 거야. 막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옆에 여자친구가 시킬 수도 있다. 네,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막 윽박지르면서 막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해서 시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시킨다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지. 컨트롤이 안 되거나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협박을 했다가 아니라 약간 우울증과 이게 같이 와서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액션을 까줘야 되는 거야. 그럼 헤어져야지. 그치. 아니, 그게, 사귈 일이야? 그러면 헤어져야죠. 보통 헤어져야지. 그래가지고 비슷한 통화를 받고 이건 뭐 얘 좀 문제 있나 보다 찾아갔더니 걔가 이상한 거야. 그 사귀는 애가. 그래서 그 사귀는 애를 치료 보내고 얘도 헤어지고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봤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경험담인 거죠? 네, 저와 제 주변 지인들이 갑자기 연락 와서 너 이거 해라, 뭐 전화 나한테 하지 마라, 내 연락처 지워라, 뭐 되게 오랜만에 뭐 곧 결혼할 누구 만나고 있는 동네 동창이었는데 그냥 그런 적이 있었어요. 본이
그 상대방이 그런 게 있더라고. 어. 약간 병력적으로 집착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울증도 그럴 있고. 수도 있겠다는 시나리오 네. 같네요. 네. 그거 하나. 네, 뭐 그런 요거 하나. 경우가 있으면 조금 그나마 이제 정상이 참작되는 그쵸. 건데. 아,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럼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지. 전화했다고 할 일이지. 그렇지. 이걸 전화해서 요구하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못난 거라고 보고. 물론 빠따는 빠따예요. 그럼, 네. 그럼. 근데 이 그렇게 남자가 하면 왜 이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그 정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정상 참작이 조금 될 텐데, 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니면 진짜로 본인이 뭔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진짜 이거 안 돼. 그리고 위협을 느낄 정도로 반응을 보이더라. 한 걸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아닐 가능성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얘가 오히려 헤어진 남자친구가 오히려 막 미리 나와서 이런 게 더 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얘가 집착을 하는 거면. 근데 미련이 남으면 뭐 좀 다시 잘해보자. 잘 지내니? 뭐 이래야지. 내 거 지워. 내 얼굴 빼. 약간 뭐 이상한 억하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그거는 그 사정은 우리가 알 수 알 있는 건 뻔하지. 아니잖아. 그 이분도 이 사연 보내준 분도 그걸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쥐가 나랑 5년 사이다 쥐 좋다고 헤어져가 해놓고 갑자기 나한테 웬 민폐야. 나한테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 내 친구들한테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이 남자가 좀 관종에 약간 좀 이상해. 그래. 전 진짜 이상해요. 이상해, 이건 이상해요.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약간 그쵸? 정상적이지 않지. 자꾸 연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핸드폰으로 지금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건다거나 아니면 카톡을 왜? 한다거나. 카톡을 한다거나 페북 연락을 메시지를 왜? 보낸다거나 동생 거로 하고 막 이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 연락처를 안 하고 이게 좀 이상해. 물론 뭐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겠다는 어떤 가능성을 언뜻 내가 스쳐서 생각하긴 했어. 그건 모르겠다. 우리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죠? 되죠. 네. 네. 내가 손이 떨리니까 그 손 떨리는 걸 주체하지 못해 사람을 때렸어. 이상한 그럴 순 거지. 없죠. 이상한 네. 거지. 네. 네. 어쨌든 뭐 알 바 아니고 네. 네. 이분은 어떻게 빠따를 해드려야 돼? 뭘로 빠따를 해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터치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빠따를 친다고 이게 네. 해결이 될 것인가? 그렇지. 그거보단 조금 근본적인 처방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 손에 핸드폰, 스마트폰을 자꾸 이렇게 터치를 못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뭐, 박찬욱 영화처럼 손가락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렇다고 그치. 막, 그걸 막, 뭐, 손마디를 막, 쇠로 된 삼각자로 막 가격해서 마디를 분질러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건 오늘의 사례에 가깝기 그렇지.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저희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막 저급한 어떤, 기분 풀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처방을 해드리기 위한 약이 되고 어떤 삶의 근간이 되는 힘을 주는 빠따 아닙니까? 그쵸. 우리가 빠따로 뼈를 부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황골 사람의 탈퇴를 시켜주기 위한. 갱생. 그럼요. 새로운 삶. 아이, 그럼. 정신 개조. 개선이 돼. 뭐야, 빨리 얘기해. 뭐 이렇게 니주가 길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늘 좀 새롭게 접근을 해보고 싶어요. 아하. 개선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빠들 후드를 때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분을 좀 이해하고 위하는 의미에서 저는 오히려 이분 손톱을 좀 깎아드리고 싶다. 네. 손톱을? 바짝. 바짝. 야, 생각만 해도 아프다, 이거. 그리고 이분이 손톱이 길었다 하면 또 보내주세요. 제가 또 바짝 깎아드릴게. 주기별로. 주기별 맞춤 서비스로. 네. 야, 진짜 핸드폰 터치하기 싫겠다. 진짜 찌릿찌릿해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을 때까지. 그럼, 특별히 그렇죠. 엄지손가락 좀 많이 잘라야 돼. 그렇지. 야. 바짝. 네. 분홍색 살 보이게. 그렇게 깎아드리겠다. 그럼 이거 벌어진다? 벌어서 피나. 그렇지. 가끔 진물도 나더라. 네, 피나요. 이렇게. 잘못 예, 이렇게 조금 뚝 깊게 깎으면 이따가 이렇게 그 사이가 빡 벌어지면서 피나요.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 바짝은 아니고 하여튼 그냥 분홍색 살이 보일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다.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피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바짝. 네. 그러면 시리로 할 수도 있겠는데. 시리하고 사귀세요. 왜냐면 어려우니까 이제 시리랑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시리한테 사랑한다고 해봤어요? 아니야 뭐래? 시리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버전 답이 있어요. 그래요? 한번 해보자. 해보자. 시리를 했다, 키고 한번 해보자. 그래. 시리야. 사랑해. 저에게 참 소중한 분이시지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거절당했어. 까였어. 시리야. 나 까인 거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이렇게 대화가 되네요. 네. 자, 배 감독. 제가 해볼까요? 시리야, 사랑해.
그래서 저를 그렇게 지그시 바라보셨군요. 아, 내가 지그시 바라봤구나. 한 번만 더 해봐. 시리야, 저 부르셨어요? 시리야, 사랑해. 아, 네. 이제 그만하시죠. 어이, 아, 얘 이상해. 시크해요, 시리가. 기대되는데 갑자기. 네. 자, 체크 해볼게요. 네. 김 선생 건 좀 다를 수도 있지.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아. 시리야, 사랑해. 금지된 사랑입니다. 이만 접어주세요. 시리야, 그럼 생강차라도 한잔 하자. 저는 잠을 자지 않는답니다. 생강차 한잔 하자니까 자긴 잠을 안 잔대. 얘가 야하네. 이미 간파를 한 거야. 생강차 보면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당신이 많이 하는 거. 잠깐 쉬고 갈래? 뭐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래. 그렇게 멘트 안 하지. 시리야, 나 니네 집에서 커피 한 잔만 주면 안 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원하신다면 웹에서 검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네. 야, 철벽시네. 아. 네. 이분 만만치 않은 분이네. 전반적으로 시리는 좀 철벽녀예요. 그러네. 이분이 굉장히 전의에 불타오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셋 닦아였어,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분이 손톱을 바짝 깎고 터치하지 마시고 그렇지. 실이랑 이렇게. 이분이 이제 화나가지고 시리한테 막 문자 폭탄 보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요. 관심을 시리한테 돌리시라. 아무튼 이러실 일은 아니니까 그쵸. 그분이 듣고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 네. 자, 그러면 모두가 평등한 나라님께서 진우 형님 나오신 거 너무 재밌어서 좋은데 오빠 생각과 오늘의 빠따에 중독됐다는 걸 알아버렸네요. 네. 그리고 가끔 아이폰 팟캐스트 게시판도 봐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네. 거기도 보니까 몇 개 이제 새로 올라왔는데 저희가 못 설명해드린 게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새 신자 소개. 네, 일주일에 2번 돌아오는 저에게 큰 도전과 시험 과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라스테이 마포님, 태평역 유라일, 더 잘하자, 자은거사, 최강나연, 이방인 7이, 춘섭이 삼촌, 교원경색, 꿀잼, 설사덮밥, 어제보다 나은 오늘, 드림스, 곰장수, 마린보잉, 파이팅 마모로, 만두조아, 고고, 원님, 몬테크스토, 몽순엄마, 빈스81, 에버, 지지0507, 서리, CTY 블루, 에큐즈, 삐꾸미 79D, 준최, CYBOR GSG님, DJSLT MXM, HBOGLEIN님, 아메림노스님까지. 어렵네요. 네. 자, 다 같이 손 들고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유. 여러분 착석. 네. 야, 처음으로 김 선생이 읽다가 빵 터진 게 있어. 설사덮밥에서 야, 설사덮밥은 조금, 이거 야. 북병이었어요. 설사덮밥님, 야. 세다. 무너질 뻔했네. 설사덮밥. 진짜. 상상돼. 하지마. 상상돼. 이제 색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마. 난 약간 일본식 카레가 생각나. 인도 카레 말고. 하이라이스요? 짜증나. 진짜 짜증나. 자, 김프로쇼 개편을 준비 중인데 뭐 시그널 음악, 대문 디자인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럼요. jk@김프로쇼.com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넥서스에서 드리는 나를 위한 지식 플러스 골프, e스포츠 요게 이제 나름대로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원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날 저녁 8시 용산 CGV에서 있는 퍼펙트 데이 시사회 있습니다. 저희가 30장 보내드리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브로드웨이 42번 가도 공지사항에다가 저희가 올려놨어요. 알석이니까 좋은 공연이니까 하여튼 당첨되시는 분들은 꼭 찾아가지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시겠네요. 네. 자, 영화 저수지 게임 많이 보십시오.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N차 관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고마워서 주 기자님이 또 부끄럽지만 찾아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청정공기 흡입회 저희가 그냥 불쑥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아서 오늘까지입니다, 신청. 네,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괜찮으면 정례적으로도 해볼게요. 네. 이건 저희의 특별한 품이 들어가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네, 그럼요. 가서 저희는 옷만 띄우고 안녕 하고 그냥 나올 거예요. 네. 돈도 알아서 내시고 네. 시간도 알아서 보내시고 10분짜리 영화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지. 쪼르르르르 한 다음에 안녕. 안녕 그리고 우리 나올 거예요. 그럼. 네.
자, 선물 폭탄 코너. 네, 오늘도 폭탄은 계속됩니다. 술친금 한 박스 받으실 분, 영통 메가박스 예매 인증해주신 삐꾸미 7군님 축하드립니다. 네, 싱코데마요 식사권 받으실 분은 오늘의 빠따 사연 보내주신 분. 네, 축하드립니다. 자, 김포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굼벵이 파워, 우리 소연아범님의 술자리 만병통치약 술친금, 효과 진짜 좋으니까 많이 사용해보시면 좋겠고, 또 홈페이지 가시면 국내 굼벵이 농가들의 상품도 같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보험 체크입니다.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양심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체크해드립니다. 제대로 가입되었나, 부족한 부분이 있나, 과한 건 없는지 똑똑하게 다시 한번 재무설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뜻있는 좋은 팟캐스트를 오랫동안 후원해주신 선한 분들이 하시는 기업이니만큼 믿고 맡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요.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모시고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화팅 루나입니다. 유쾌한 시사, 맛있는 맥주, 김프로쇼 화이팅!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있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이고, 아직도 몸이 안 좋은가 봐요. 그 몸이 빨리 안 돌아오네요. 문정희 배우하고 투샷을 해서 하늘의 그 응징이 너무 길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김용민 씨가 이 세게 뭔가를 푸닥거리를 뒤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그래요. 본인 잘못은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어제 그 땜빵 스페어를 썼는데, 야, 이건 뭐 연습생 걸그룹 그 땜빵으로 소녀시대가 선 꼴이에요. 어떻습니까? 계속 땜빵으로 가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죠. 잠시. 아니야. 어떻게 고정으로 가나. 당신이니까 싸서 쓰는 거지 뭐. 여러분, 이거 농담입니다. 이 농담을 진담으로 알아듣고 불편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제가 불편합니다. 예. 예. 김프로와 저 사이에는 뭐 격이 없다기보다는 완벽한 상하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전혀 김프로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요. 예, 뭐 불편함을 느낄 겨를이 없을 만큼 혹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몸도 빨리 안 돌아오네요. 알겠습니다. 김프로 빨리 또 쾌유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뭐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아이템을 준비하셨어요. 모처럼 민생 이슈입니다. 그동안은 적폐청산과 관련한 서울 중심의 검찰의 동향, 이걸 짚어봤는데, 오늘은 부산의 여중생 폭행 사건, 이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워낙 또 국민의 관심사가 높고요.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은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폭행을 휘둘렀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혀요. 글쎄, 요즘 이제 청소년들이 워낙 미디어도 발달하고 매체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그냥 막연하게 추정을 해봅니다만,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봐야 될지 너무 성숙해가지고요. 예. 영화에서나 볼 법한 폭행, 이번에도 돌아다녔던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뉘우친다거나 반성한다거나 이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제 청원이 일기 시작했는데 뭐 거의 10만, 20만 가까이 이제 사람들이 공감을 할 정도로 소년법 자체를 이제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고 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소년법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견부터, 또 일부에서는 소년법을 그렇게 쉽게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지금 이제 국회에서 결국에는 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시끄럽게 더 이제 커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년법을 폐지한다는 게 무슨 의미고, 소년법이 도대체 뭐고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좀 소상하게 들여다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 김프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폭력이 이런 양상이었어요? 저희 때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끼리 뭐 때리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무자비하고 막 심할 정도로 지금은 뭐 게임을 하다가 뭐 토막살인을 하고 막 이런 정도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때보다도 물론 뭐 저희 때도 그런 강력범죄가 없었겠습니까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뭐 단순히 미디어의 선정적인 영상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만도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그렇게만 보기는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얘기할 때 보통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는 사회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왜 쥐를 통에다가 넣어놓고 실험을 했는데 한쪽 쥐에다가는 전기 자극을 고정적으로 계속 주고 한쪽 쥐는 그냥 놔뒀을 경우에 예. 다른 쥐를 통에다가 넣으면 전기 자극을 계속 해서 받았던 통에 있는 쥐는 다른 쥐가 들어오면 바로 물어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으로 계속 압박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뭐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것 자체가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압박하고 자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이걸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아직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아서 대안 얘기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뭐 쥐가 아니라 닭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밀집 사육을 하는 닭이 건강하지 못해요. 뭐 스트레스를 표출할 방법은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결국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살충제 달걀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반면에 동물권을 보장하는 방사한다고 하죠. 방목한다고도 하고 이런 가축들의 경우는 스트레스 빈도가 매우 낮듯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는 우리 학생들, 물론 체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그 억압이 지배하는 학교 시스템을 바꿔서 아이들이 폭넓게 생각하고 폭넓게 행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준다면은 학교 폭력 문제도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증상만 해결하는 대중요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인 자체를 치료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려는 것도 소년법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이걸 자체를 없앤다라는 것이 모든 일의 해결이 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아이들을 처벌하는 기준만 높여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무서워서 범죄를 안 저지를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원인 치료도 같이 이제 있어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소년법이 뭐길래 도대체 폐지를 하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높은가? 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소년법이라는 건 사실 1953년에 이제 만들어진 내용인데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사실 처벌을 받지를 않습니다. 처벌 대신에 뭐 사회봉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거를 뭐 처벌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제 소년원에 입소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걸 이제 보호 처분이라 그러는데 이런 이제 보호 처분을 받게 되고요. 예.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완전 성인이 아니면 19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에 있어서도 많이 감경이 돼요. 그래서 한 뭐 15년 이상 뭐 무기징역 이렇게 못 받고 가장 많이 받아봐야 이제 15년형을 받거나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 범죄자들한테 일종의 특혜를 주는 법이에요. 이렇게 준 이유는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너무 세게 처벌을 하면 예. 뭐 10살 된 친구가 잘못해가지고 이 친구가 무기징역을 살고 그냥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버리면 그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오히려 나이가 어릴 경우에는 교정을 잘 해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사회에 복귀해가지고 좀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가 조금 녹아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요거를 또 청소년 보호법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이 올라갔을 때도 처음에는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안 올라갔고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구별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좀 덜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거나 이런 법이고,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들한테 해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약물이라든지 뭐 업소라든지 뭐 매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출입이라든지 뭐 배포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규제하는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거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소년법인데, 이게 소년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도 한 명의 경우는 아직 14세가 안 됐거든요. 한 명이 지금 13세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려운 말로 촉법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처벌을 받는 대상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범죄를 저지른 내용을 보면 너무 끔찍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맞는 거냐. 이건 좀 뭔가 불합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하기도 하고 많이 커서 옛날하고 같은 잣대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소년법을 없애는 것이 맞으냐? 아니면 이걸 뭐 법을 좀 고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할 근거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소년범들의 강력범죄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OECD 국가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제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어떻게 판단을 해왔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아마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강력범죄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14세 미만 아이들이 저지르는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방화, 뭐 이런 이제 강력범죄라고 일컫는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에는 100건 정도가 이제 강력범죄가 있었다 그러면 한 11건 정도 있었는데, 예. 지난해에는 이게 15건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만 치면 한 15.7%인가요?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체감으로 좀 옛날보다 좀 심해진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방이 안 되는 거냐? 요거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논리라면 엄격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무기징역 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고 사형제도를 부활해가지고 무조건 막 사람들을 다 사형시키는 것이 강력범죄를 줄이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통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처벌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조금 이제 별개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14세라는 나이가 문제가 좀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14세 이하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그럼 14세는 뭘 도대체 근거로 한 거냐 찾아보니까 이게 딱히 뚜렷하게 무슨 근거에 둔 거는 아니고, 우리나라 법이 이제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대륙법이라고 하는데, 독일법을 많이 차용해서 이제 일본법이 생겼고, 그 일본법을 많이 차용해서 우리나라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독일법의 근간을 우리도 거의 같이 가져가고 있는데, 독일법에서 독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1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청소년의 기준을 그 정도로 둔 것 같은데, 영미법, 그러니까 영국이랑 미국, 뭐 호주 뭐 이런 데들은 한 10세 정도가 기준인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요게 대개 한 10세부터 한 14세, 15세 정도까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하고 있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나이로만 치면 이게 아주 낮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나이 기준은 12세더라고요. 근데 12세를 기준으로 하고 조금씩 그거보다는 높여가는 게 좋다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어쨌든 촉법소년을 기준 짓는 나이가 너무 낮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예. 국제적인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튀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낮추는 게 맞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걸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14세 이하가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이제 너무 높다, 나이가. 헌법재판이 청구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판단을 했었냐면 14세를 기준으로 한 것이 뭐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라면서 이제 합헌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번 판단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2009년, 2011년, 2012년 이때도 소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변경하는 이런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끝까지 여론의 지지를 받지는 못하고 그냥 큰 관심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랬는지 흐지부지 하다가 지금 폐기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나타나는 범죄 양상이라든지 문제가 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너무 끔찍하니까. 그리고 또 뭐 뉘우치지 않는 기색이 뭐 역력한 이런 이제 글들도 나중에 돌아다니고 하는 거를 보면 예.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년법 자체를 없애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는 만약에 목숨을 잃었거나 영구적으로 신체가 훼손됐거나 이런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평생 가족과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꼴이 되면 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신중하게 좀 개정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류호혜 최고위원인가요? 그분은 이제 법을 뭐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분이니까 소년법의 취지가 그렇다고 폐지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아마 공방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은 14세가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거는 국회의 입법 재량에 있기 때문에 그 나이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정하면 될 일이다라고 국회의 공을 이제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건 의지를 가지고 사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뭐 나이를 낮춰가지고 또 처벌을 강화해가지고 사람들을 세게 그냥 엄격하게 처벌한다고만 해서 강력범죄가 안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범죄가 안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예.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이런 강력범죄들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점점 줄어들고 뭐 그런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종착지라고 한다면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고 뭔가 무섭게 처벌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진짜 실질적으로 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3번이나 개정안이 발의가 됐다가 흐지부지 폐기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내지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법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하여간 가해 청소년들을 제대로 응징하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었어요. 조선일보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어떻게든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억압할 수 있는 법을 보다 많이 만들어서 경찰 국가로 만들자. 이게 그들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한데 왜냐하면 늘상 사람들을 잡들이하는 용도로 법치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늘상 입에 달고 살았던 게 법치주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보수 뭐 매체들이 늘상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법치주의라는 게 생겨난 거는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라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한 대로 통치를 해라 하는 게 법치주의거든요. 예. 선후가 바뀌었어요. 그게 예전에 이제 프랑스 혁명 나기 전에 국가가 나쁜 사람들을 데려다가 실제로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고 재판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불러다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재판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법을 막 주무르니까 이런 게 어딨냐. 아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다 평등해야만 한다라고 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생겨난 것이 법치주의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조선일보나 뭐 이렇게 엄한 처벌 내지는 뭐 법을 바꿔가지고 굉장히 세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를 그냥 단순하고 쉽게 보고 그걸 주장하면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법치라는 거에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절대로. 예.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단순한 구도로 몰고 가가지고 자꾸 자기들의 입맛에 맞거나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걔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장겸 체포영장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마. 그렇게 법을 좋아하면. 그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이고, 뭐 잘못한 사람들 가가지고 조사받고 하는 거 자기들이 늘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된다. 그럼 잘못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되고 처벌받을 만한 혐의가 있는 사람은 가서 조사를 받아야죠. 지편이라고 생각되면 감싸돌고, 지편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뭐 그냥 마구잡이로 조사해라, 처벌해라, 이 지랄을 떨고 있으니. 그러니까 뭐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시는 정도의 소양이 있으신 분들이면 그런 거를 충분히 다 이제 걸러내실 텐데 기자들이 틀린 말은 안 하거든요. 맞는 말을 하는데 전후 맥락을 자꾸 잘라가지고 맞는 말을 하니까 뻔히 보면 이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어떤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선후와 경중을 따져가지고 그거에 맞게 판단을 하는 것이 언론의 몫인데 자꾸 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맞는 얘기만 하면서 그거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갖다가 사용하니까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들이 결과를 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저는요, 법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법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 그냥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오용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게끔 이용하는 이런 자들. 예, 하여간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 또 법 그 이상의 해법이 있다는 점, 우리가 이 문제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프로, 뭐 내일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네요. 네, 내일은 빨리 회복해가지고요. 좀 똘망똘망한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 빨리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김프로쇼 광고로 또 동참하실 분들 많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목소리가 빨리 안 돌아오네요. 어디 일주일째 이래요? 뭐 나름대로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빨리 안 돌아오네요. 아이고, 김프로의 쾌유를 빌면서, 자, 한 주의 마지막 순서인데, 오늘 박근혜 씨 재판 이야기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이제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주요 뉴스로도 많이 부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방송 3사 뉴스, 물론 이제 KBS, MBC는 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지금 그냥 열애로 놓고 본다 그러면 SBS 뉴스를 보니까 주요 뉴스로 굳이 리포트를 따로 하지 않았고 JTBC도 그냥 굉장히 건조하게 뉴스 순서도 뒤쪽에 해가지고 한 꼭지 소화하는 걸로 말았던데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기사냐를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에서 이미 많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회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예.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혐의가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의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제 뭐 선입견을 가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분류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자금이 지원되는 거를 막고 하여튼 뭔가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건의 결과가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혐의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던 여러 단체들의 지원을 배제하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 정유라 승마 지원을 하라고 했던 말을 듣지 않았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사 조치하라고 했던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한 뭐 서너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예. 그 노태강 전 국장에게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아직도 여기 있냐 쫓아내라 했던 것만 인정이 됐고 나머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상 주범인 것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재판이.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취지로 재판이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걱정을 했었냐면 어쨌든 문화가의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해가지고 한 것으로 1심 판결이 거의 나왔으니까. 예. 그럼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무죄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김기춘 전 실장 재판에서 이제 선고가 날 때 우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상당 부분 날아간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빠져나가기가 조금 힘든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혐의가 이제 유죄로 많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뭐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도 뇌물을 준 사실이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뇌물 준 사람이 인정됐으면 뇌물 받은 것도 당연히 인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냥 무죄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굉장히 중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더더욱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뭔가 좀 희망을 걸어보기가 더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어때요? 조윤선 재판은요? 조윤선 재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이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덕 전 장관을 만나가지고 잘 챙겨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윤선 전 장관의 뭐 직접 증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발견됐다는 문서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게 사실은 더 주요할 것 같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요. 이 건은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혐의를 명백하게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기사만 봐서는 그럼 나와서 그냥 마음을 먹고 굉장히 모든 걸 다 폭로한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른 여러 기사들을 조금 찾아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김종덕 전 장관은 본인은 무죄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한결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색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를 청와대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사실 말 보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언론이 블랙리스트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제 네이밍을 한 것이지. 그걸 무슨 블랙리스트라고 제목을 달아서 자기들이 무슨 저걸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못 들어봤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호도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예. 뭐 김종덕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어거지 주장을 하는 와중에도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런 거를 잘 챙겨라. 그리고 이걸 뭐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한 거니까 이거는 굉장한 뭐 의미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박근혜 씨는 정말 어느 쪽으로도 돌파구가 없고요. 당연히 그 수하에 이런 부하들도 제값으로 죄가를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얼마나 허덕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병원을 가고 뭐 이런 이제 사진도 공개되고 했던데 본인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막 허겁지겁 이렇게 저렇게 다 써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허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예전에 뭐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허리가 아프면 휠체어 못 하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구부려서 앉는 자세를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정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허리가 급성으로 아파가지고 간다는 게 이해가 될 텐데 구부려 앉은 자세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근데 이제 본인이 워낙 급하니까 지금 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변호인 측에서 하자고 했겠죠. 그러니까 코스프레를 하고 막 나름대로 뭐 발가락이 아프다 했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가 지금 막 써볼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는 것 같은데 그래 봐야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종덕 장관이 이렇게 박근혜의 지시를 증언하고 있으니 박근혜로서는 참 이거 뭐 모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지금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또 이경재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하다가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을 이제 사임했거든요. 손발이 맞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정유라 씨가 협조를 해야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해야 나름대로 구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정상 참작을 조금 받을 텐데, 그리고 이제 본인의 죄를 좀 뉘우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나중에 재판부에 가서도 이제 형을 정상 참작을 좀 받거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정유라 씨의 이익하고는 정반대되는 걸 자꾸 시켰단 말이에요. 뭐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제 남 밀어다가 작전을 하듯이 정유라 씨가 막 출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변호인도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는 혼자 따로 나와가지고 아직 이제 변호인을 새로 어떤 변호인이 선임됐는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쪽도 이제 뭐 엄마 따로 딸 따로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형태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몇 년형? 뭐 결심 공판 나오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한 12년형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오, 그래요. 오늘 김프로가 예측했습니다. 박근혜 12년형 이상. 컨펌이라고 하지는 맙시다.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아니, 이래야 사람들이 귀가 번뜩이거든. 아, 그래요? 뭐, 어쨌든 12년형 이상은 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법감정이라든지, 뭐, 지금 재판부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2년형 이상은 무난히 나오지 않겠나. 뭐, 그 이상이 이제 더 나올 것이냐는 이제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적어도 한 12년형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유라가 최순실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게 트릭은 아닐까요? 글쎄요. 정유라를 직접 가까이서 이제 여러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취재를 해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숨겨놓은 재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정말 끈끈한 가족.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냥 가족의 형태. 그래서 우리 엄마를 지켜야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철저하게 그냥 본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두고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본인과 본인의 아들 그리고 본인이 지켜야 할 재산 이것에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차명으로 돼 있든지 숨겨져 있든지 뭐 은닉되어 있는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걸 수는 있겠는데요. 그 관점에서는 어쨌든 최순실도 발각이 돼가지고 그 재산이 다 환수되는 건 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두 사람의 목표가 일치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서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재산을 지키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쨌든 밖에서 나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 아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냥 본인에게 충실한 쪽으로 지금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운명체인가요? 글쎄요, 거기는 뭐 딱히 전략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뭐 긴밀하게 작용을 하고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을 했던 그래서 그게 무슨 가족 간에도 잘 부부간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았던 그 사안인데 이걸 뭐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재판에서 두 사람이 뭔가를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서로 그냥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근데 지금 상황은 거의 그냥 자포자기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들어와서 재판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그냥 몇 년 살다가 나오면 조용하게 정리가 되고 정권에서 대충 알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어쩌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들어갈 당시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이 조력을 잘 받아야 될 텐데 그 조력받는 변호인들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다고 봐야 되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을 보면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뭐 키를 잡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법률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평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정치적으로 굉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도 않고요. 한 번도 이제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고 변호사 실력으로도 그렇게 뭐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거기서 대단한 결과를 보기에는 그러니까 삼성은 수백 명의 변호사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뭐 5년이라는 결과로 나온 거라고 어느 정도 봐야 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막 뭐 집회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기에도 별 부담이 없죠,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이해관계도 별로 그렇게 지금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정유라 씨와 뭐 최순실 이쪽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그냥 각각 굉장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박근혜는 그러면은 포기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을까요? 뭐 지적으로 막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형을 받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좀 참작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은 안 할 거고 본인 그냥 멍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 하고 본인은 그냥 억울해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냥 합리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진짜 내가 그냥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진짜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생각을 빨리 돌리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참여를 한다든지 뭐 책임을 지는 무슨 멘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지금 사실. 알겠습니다. 멘붕의 시대입니다. 멘붕의 시대 박근혜 재판 블랙리스트 관련한 새로운 증언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김프로 주말 사이에 좀 잘 쉬고 월요일에도 여전히 몸이 안 좋으면은 그때는 배우 문정희 씨를 대타로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괜찮은데요? 예. 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문정희 씨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프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복해가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